판교 지금 100여다 판교 정보사 판교 사무실이 굉장히 이 실행 거점 같은 거기가 느낌이 지휘소예요. 아, 그러니까 주의소.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비밀 주의소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가 아무도 모르는 비밀 지휘소였는데, 예. 근데 이제 그 국방부의 방첩사와 군사경찰 조사본부가 네. 일정 정도 제1 지휘소 역할을 했다면, 네. 여기 제2 지휘소, 이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수사 2단이라고 표기를 네.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은 사설입니다. 네네. 사설 조직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도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수사 2단이라고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명명을 해갖고 하는데 원래 정보사 내에 이런 사설팀, 그러니까 외부하고 뭐 소통이라든가 하기 위해서 이런 수사 2단이라는 조직이 있는 건지 없어요. 아니면 이번 계엄하고 내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사 만든 2단을 겁니다. 그럼 그냥 2단이라는 명칭을 붙인 거지 정보사 외부의 사조직인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런데 예. 제 1단이 있단 뜻이에요. 2단이니까 그게, 1단은 뜻이 1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입니다. 예. 그거는 정식 조직으로 예. 1단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원래 상설화돼 있고 원래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2단이라는 명칭을 별도로 부여해서 비밀 조직으로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대부분 여기 2단에 있는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현역도 있지만 저 민간인들도 있잖아요. 있죠. 근데 이게 그렇다고 그렇게 본다면 사조직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 이제 정보사 수사 2단이라고 이렇게 명칭은 우리가 쓰는데 예. 그러니까 현역들의 협조가 필요하니까 네. 하부 조직의 현역이 있지만 네. 그 지휘부와 그 통제 그룹은 네. 이거는 이제 민간인이거나 아니면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없는 타부대 지휘관입니다. 네. 뭐 예컨대 이기갑 여단장이라든가 네. 국방부의 뭐 저기 정책 TF장이라든가 이 사람들 여기 올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한테 보고 안 하고 네. 몰래 빠져나와서 일로 왔기 때문에 현역은 현역이지만 네. 사실은 사적으로 움직이는 김용현의 비밀 지휘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갔다는 게 이제 기갑여단 제2기갑여단장 93회 준장. 93의 준장이 여기 수사 2단의 단장으로 지금 뭐 이렇게 지목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단장은 뭐 이제 방정환, 방준환, 준환인가요? 네, 방준환, 뭐 그 국방부, 국방부의 준장이던데. 네. 그러니까 거기가 정책 차장이 왔거든요. 네, 차장이 왔죠. 이러면은 100% 지금 국방부의 정책 실장도 혐의 선상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뭐야 자기 모르게 갔다는 건데 네. 그 정책 실장이 용연파예요. 예. 거기 확실한 용연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실무적인 대리를 하러 했을 수 있네요. 아마도 실장. 국방부하고 연락 임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장관 국방부하고 소통 라인을 담당한 게 네. 부단장 같다는 것이죠. 근데 수사 2단이라는 게 이제 체포한 계엄군이 체포한 주요 인사들을 신문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건데 저는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방첩사나 수방사에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요원들이 많이 있는데 왜 93의 기갑여단장을 데려다가 단장을 시키고 또 국방부 그 사람을 부단장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반의 공조직이 할 수 없는 더럽고 은밀하고 불법적인 일을 담당하려고 했을 겁니다. 네. 여기는 현역들이 공조직 체계에서 했을 때는 다 증거가 남고 신분이 확실하게 밝혀지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리고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예컨대 납치. 요 성관이 그 직원들 납치를 뭐 2번을 씹어서 한다거나 그다음에 납치를 해서 비원 벙커로 가면은 이제 취조 신문 뭐 그렇죠. 좀 극단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다른 정치인들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확실한 암살 대상이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본인도 그렇게 제보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한동훈 경우에는 가족까지 처리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원한이 엄청 사무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그냥 음모론이 아니라. 근데 이런 걸 현역 조직을 공조직을 시켜서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신원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건 이제 계엄 이후에 각종 소요 사태. 네. 그 소요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시위대를 이 중심을 깨가지고 흐트러뜨리게 만들 네. 수 있는 뭔가 분란을 네, 조성한다든지. 하여간 뭐 김어준 총수는 뭐 그냥 미군 부대 공격까지 얘기하는데 전 거기까지는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무언가 공적인 라인에서 할 수 없는 일. 네. 이런 부분들까지 대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뒷부분에 이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군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북한 군복. 예. 그 HID 용으로 군복을 갖다가 60벌을 갖다 개엄 3일 전에 준비를 했다. 네. 이게 이제 지난주에 그 문화일보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11월 그 전에는 500벌. 예. 지금 군복이 왜, 그러니까 그래서 부승찬 의원이 한번 제기를 했다가 대한군용으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치 오비 이락처럼 딱 3일 전에 이게 했다라는 거는 군복을 북한 군복을 구비했다라는 거는 뭔가 이게 북풍하고도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인데 요건 제일 희박한 부분들인데 사실 북한군이 휴전선을 돌파해서 여기 도심까지 진입하는 건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거는 옛날 70년대 초에 김신조 일당 이후로 없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다른 시나리오는 그런 가능하냐를 좀 살펴보면은 동두천에 한미 연합사단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2사단 슬러시 연합사단. 네. 사단장이 미군, 부사단장이 한국군. 네. 근데 거기에 연합사단이 있으면 그 지대라든가 초소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데 취약지구 하나 이렇게 접경 지역에서 네. 이런 부분들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 어느 한 군데 경계만 적절하게 그 뚫리면은 그 시나리오만 짜면은 가능은 하겠다. 네. 이런 생각이지. 시내 활보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민군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 뭐 용산에 무슨 부대 뭐 5명이 있는 부대도 있대요. 한 사무실을 얘기하는 건데 네. 뭐 그런 부대를 타겟이 됐다 하는데 야 그것까지는 네. 물리적으로 좀 쉽지 않고 전방에 좀에서 뭔가 소동을 일으켜 가지고 네. 약간의 북풍 공작 정도를 네. 고려하지 않았을까? 네. 뭐 그런 상상 이것도 상상이에요. 그렇죠. 이건 뭐 지금 미수에 그쳤으니까 이게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것만 보고 애들 이렇게 구상을 했을 거다, 계획했을 거다 이렇게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기엔 HID가 적합한 부대죠. 그렇죠. 예, 예. 이런 거 전문으로 하는 부대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사람들이 그 아까 얘기했던 한동훈 뭐 암살 내지 사살 여기에 동원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북한 군복 복장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예컨대 뭐 아까 그 선관 위원들 뭐 고문 얘기하셨는데 고문, 날조, 네. 그다음에 정치인에 대한 테러, 네. 이런 부분들은 별도의 폭력 조직을 만들어서 네. 정규군이 아닌 폭력단에서 그러니까 이런 범죄 단체 결성제도 이번에 추가돼야 돼 이거. 네. 그러니까 오비들이 이제 그런 용도로 정보사 오비들, HID 오비들이 그렇죠. 그런 용도로 어떤 그 용도라기가 좀 그렇지만 그런 쪽으로 활동을 임무를 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있죠. 그러니까 제주도 4.3 사태 때도 뭐 군경보다는 서북 청년단이란 폭력 조직이 네. 주로 양민 학살을 더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 저기 이승만 때 정치 깡패들 예. 아니 물리력이 있는데 왜 정치 깡패가 필요했겠냐고. 네. 심지어 80년대 그 통일민주당의 그 용팔이 그 네. 통일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도 그렇고 이 사설 조직이 있거든. 우리나라 이 현대사에 보면. 네. 나는 그런 거라고 봐요. 네. 그런 그러니까 거 그 사설 조직의 이제 우두머리 관리자 하면서 그 정규 조직 김용현과 과교 역할을 한 게 노상원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 의심이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걸로 보면 노상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노상원이죠. 설계 기획에도 좀 관여가 돼 있고